네, 안녕하세요. 어제 오정찬 기자의 항소심 1심이면서 결심까지 바로 해버렸었죠. 네, 뭐 재판장에 쫓아다녀도 사실 제가 이런 거 잘 몰라요. 네, 어제 그래서 뭐 받아 적기도 했지만, 네, 뭐 어영부영 뭐 그렇게 됐죠. 어제 그 첫 번째 항소 이유서를 말씀하신 변호사님께서 두 번째 변론서 말씀하신 보다 좀 짧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변호사님께 그 준비해 오신 게 있으신지 그 항소 이유서를 달라는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예. 그리고 두 번째 변론서 말씀하신 변호사님은 또 제가 아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게 있으면 달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분이 읽었을 때 다 읽었기 때문에 그 페이지를 제가 뭐 이렇게 길지 않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서 제가 어제 읽어드렸는데, 항소 이유서를 말씀하신 변호사님의 그 이유서를 제가 오늘 따로 받았고, 또 그것이 오정찬 기자의 홈페이지 출팍1.com에 올라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또 뭐 찾아서 보시기가 또 간단치가 않을 거예요. 물론 하실 수는 있는데 컴퓨터로 들어가서 보시면 좀 화면도 좀 크게 보실 수가 있을 텐데, 또 그렇게 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제 재판장에서 그 변호사님이 하실 때 굉장히 감동 있게 굉장히 또 명쾌하게 들렸었어요, 사실은. 예, 그래서 또 이것을 같이 한번 공유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거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말씀드릴 것은, 어제 그 재판장에서 방송분을 사실 그 1심에서 북부 지원에서 할 때는 그 오정찬 기자의 방송분을 틀질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증거로 낸다고 하면서 그거를 틀게 해달라 해서 판사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오정찬 기자가 했던 한 4분 좀 넘는 그 방송을 틀었는데, 물론 뭐 거기에 제가 옆에 있었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그 당시에 오정찬 기자하고 방송할 때 그 뒤에 플랜카드가, 제가 그때 집회를 할 때 들고 다녔던 현수막, 그게 있었어요. 이거는 뭐 거꾸로 돼서 잘 안 보이실 텐데, 판사보다 더 명쾌한 진실 추구, 이게 그 뒤에 있었어요. 그래서 판사가 그거를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판사가 그걸 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로 오정찬 기자가 심지어 변호사들도 찾지 못했던 그런 거, 박 대통령 2017년 10월 16일, 10월 13일 날 추가 기소를 한 그 내용이, 검사들은 SK하고 롯데 건을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해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추가 기소된 것은 사실 될 수도 없는 SK 건 가지고 추가 기소가 됐다고, 이것을 오정찬 기자가 찾아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박 대통령 재판에서 진실을 추구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또 마침 제가 만든 피켓이 그 뒤에 그 당시에는 벽에다 이렇게 붙이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판사보다 명쾌한 진실 추구, 이게 뒤에 있어서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네, 그 항소 이유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머리말. 1.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개진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참 이게 페이지가 43페이지나 돼요. 꽤 길죠. 그런데 저도 보니까 어제 그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건 극히 일부분만 얘기를 했었죠. 읽었었죠.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개진하기에 앞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우선 이 사건의 성격, 총체적 문제점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되짚어 보자고 합니다. 평범한 개인의 경우에는 그와 관련해 아주 사소한 내용이 남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그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론의 대상이 이 사건의 고수인과 같이 청와대
수석 비서관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올랐던 그야말로 공인 중에 공인인 경우에는 사정이 전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얻을 수 있는 공적 이익이 한 개인의 프라이버시니 명예권을 보호해 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훨씬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보도들을 돌이켜보면 검사가 휴양지에서 그 친구들과 가벼운 포커판을 벌인 일이 크게 보도된 일이 있고, 젊은 국회의원들이 5.18 모욕을 참배한 후 광주 시내 유흥주점에서 폭탄주를 마신 일이 역시 언론의 집중 포화로 이어진 적이 있습니다. 장관 부인이 옷을 얻어 입은 일, 청와대 부속실장이 지방에 있는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을 얻어 먹은 일은 또 얼마나 크게 보도되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은 그 당사자들에게 공직자라는 신분을 제거하고 보면 그야말로 사소하기 짝이 없는 일로서 처음부터 얘기거리가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나마 우리는 좀 부드러운 편입니다. 중요 공직자의 인선, 재임, 그리고 퇴임 후에 이르기까지 사냥이란 말이 붙을 정도로 선진국 언론의 보도 태도는 치열합니다. 비근한 예로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CPO, 즉 성과 담당 최고 책임자로 내정되었던 낸시 킬퍼가 탈세 혐의로 자진 사퇴한 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당시로부터 14년 전 불과 289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낙마해야만 했습니다. 까마득한 옛날에 우리 돈으로 30여만 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퇴해야만 했던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내놓지 않고 순순히 물러났습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어서 독일의 경우는 주정부 총리가 자신의 결혼 비용과 신혼여행 비용을 여행사에 부담시키고 휴양지 아파트를 무료로 사용했다는 등의 시시콜콜한 편의 제공 사실로 인하여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의 논란이 생긴 일이 있습니다. 서구의 언론은 정치인들의 비리나 부정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절대로 눈 감아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2. 피고인의 누차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방송에서는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의 재판에 개입했다고 단정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피고인의 주관적인 선입관이나 판단을 일체 배제한 채 한 취재원으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주장을 들은 바 있으며 피고인이 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등의 질문을 보냈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있는 그대로 개인 유튜브에서 언급하였을 뿐입니다. 만약 고소인의 요청이 있었다면 피고인은 얼마든지 고소인의 주장을 전달할 수 있었고, 만약 잘못된 내용이 있었다면 삭제하거나 정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오랫동안 언론 종사자로 재직해 오면서 자신의 잘못된 기사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주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방송을 전후하여 고소인이 보인 태도는 무시 내지는 회피였습니다. 자신과 관련된 잘못된 기사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고소인 스스로가 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나타나 마치 자신이 이 사건 방송으로 엄청난 피해를 본 것처럼 피해자 행사를 하면서 피고인을 형사 고소하는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오로지 자기가 원할 때 자기가 원하는 말만 했습니다. 어쨌든 고소인의 의도는 그대로 적중되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직후 이 사건 방송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크기로 고소인의 억울한 사정이 사회 일반에 널리 보도되었습니다. 3. 지금 대한민국 검찰과 법원 그리고 언론이 신기루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소인은 엄청나게 많은 거짓말을 통해 현재의 자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고소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말과 피고인의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에서는 서로 공통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피고인의 방송에는 고의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잘못이 있다면 제보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순진하게 믿어버린 얇은 귀 탓이겠지만 피고인이 알고 있기로 고소인의 거짓말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고소인은 과거 트위터에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음이 밝혀져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며 언론의 자유를 특별히 강조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고소인이 1년 전 별다른 사회적 파급 없이 반짝하고 사라졌던 기사를 새삼스럽게 문제삼아 형사고소와 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비단 고소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제한에 가까운 표현의 자유를 누리면서 온갖 거짓말로 우리 사회를 갈등과 혼란에 빠뜨렸던 사람들이 정작 반대 진영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트집 잡으며 격렬한 정오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너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했거니와 타인의 표현 행위를 책망하기에 앞서 자신이 해왔던 과거의 운동을 되돌아보는 것이 순리일 텐데 자신들은 언제나 피해자일 뿐 그 반대의 기억은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만 고소인을 비롯한 현 집권 세력을 거론할 때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늘 함께 다니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4. 법의 적용은 일반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감각에 비추어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합니다. 라드브루도 지적했듯이 법이 운용할 때는 가치와 현실을 적절히 고려하는 가치관계적인 관점을 취해야 합니다. 형식적 법률에 따르기만 하면 어떤 죄와 형벌도 정당화시켜주는 수단으로 법이 운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가사 피고인의 표현 행위가 외형상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재반 사정을 감안할 때 도저히 가불성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반대 언론을 범죄로 몰아 단죄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평균적인 감각에도 맞지 않을 뿐더러 국가 스스로 자신의 존립 기반인 헌법적 가치를 포기하는 것이며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그 대상이 언론인 경우에는 그러한 형벌권의 행사가 그 본래적 의도와 무관하게 언론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공소 제기가 반드시 필요한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민사적으로 다투어도 충분한 사안에 개입하여 무리하게 공소를 제기한 것은 소추 재량을 일탈한 것으로 공소권의 남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원심 판결에 나타난 사실 인정 및 법률 적용상의 오류들에 대해서는 이하에서 개진하는 항소 이유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다투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총론적으로 지적해 두고자 하는 것은 법의 최종 수호자가 되어야 할 법원조차도 정치 논리에 의해 헌법적 가치가 유린되는 상황에서 그것을 통제할 만한 아무런 제어 장치가 되지 못하였다는 점입니다. 원심 판결이 시정되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점일 것입니다. 5. 피고인도 이 사건 방송에서 다룬 내용이 객관적 사실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 역량의 한계, 접근 방법의 제한, 유튜브라는 매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긴 부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그것이 곧 형사적 처벌로 이어져야 하느냐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형법은 작을수록 아름답고 겸손할수록 좋습니다. 법치국가 형법은 최소한의 규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베풀어 주는 것을 덕목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형법의 보충성의 원칙이요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서 보면 가사, 피고인의 행위를 실적법 위반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행위가 형벌 규정을 동원해야 할 정도로 잘못된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원심 판결 이후 원심 판결의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내외 도처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비록 보잘것없는 개인이지만 기원에서는 보다 열린 마음으로 피고인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 실추된 법의 권위를 다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이 주로 어제 처음에 읽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소 이후의 요지, 이것은 제가 또 나눠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